안녕하세요. 자, 지금 2023 공무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할 겁니다. 예언이라고 말을 하니까 좀 거창한데 사실은 방향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이거에 따른 제가 앞으로 요번에 시험을 볼 거 마무리 준비하는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해야 될 방향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신다면 당장 올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말했던 것들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신입 채용 공채 시험에서 단순함기 비중을 줄이고 출연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겠다. 자, 여기에 큰 핵심적인 측면을 본다면 일단 올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올해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단순 암기형의 비중을 줄이고. 자, 그럼 이 문장은 단순 암기형 문제 낸다라는 거예요? 안 낸다라는 거예요? 낸다라는 거예요. 비중을 줄인다고 한 거죠. 근데 비중을 줄이고 내긴 내요. 그 다음에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늘린다. 자, 이 말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떻게 그럼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확언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에서 담당자가 한 말 중에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기조에 따라 변화를 주려는 것이다.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올해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건가를 제가 몇 문제를 찍어 드릴게요. 그럼 아마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일단 보겠고, 그 다음에 9급 공무원의 경우 피셋의 도입이 어려워 전공 과목 외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이 같은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피셋의 문제 유형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거 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낼 가능성은 있고 앞으로는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 적 있죠. 그게 이제 2022년 지방직 시험에서 이 뉘앙스를 보여줬어요. 제가 좀 이따 문제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나올 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문제를 만들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8년부터 사실은 입시에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 변화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이제 좀 히스토리를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원래 국어는 어휘와 문법 문제가 어휘 한자 문법이 한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분들은 국어 문제 푸는데 사실은 10분, 12분 정도뿐이 안 걸렸어요. 왜? 공부를 많이 하니까 툭툭툭툭툭툭 찍고 단순형 문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어의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비문학의 지문도 길어지고 문제도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비문학의 시간의 압박과 쫓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는 그중에 가장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쉬어가는 페이지였던 국어가 가장 큰 부담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한국사가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아주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문제를 냈어요. 수능 만드는데 수능 문제. 거기서 문제를 내면서 2018년도에 시험 봤었던 걸 변형하면서 점차 수능력이라는 말이 저희 시험에서 등장하게 된 거고 2020년, 2021년, 2022년 인사혁신처에서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걸 변형을 해서. 자, 그러면 그것을 공식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추론형 문제가 안 나왔나요? 많이 나왔죠. 단답형 문제도
10문제에서 나오다가 지금은 뭐 5문제 나오는데 그 단답형 한 3, 4문제뿐이 안 돼요. 벌써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통시적인 관점을 본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지금까지 변형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하겠다고 공식화한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난이도 주는 영역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조금 더 난도 높은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작년 시험 너무 쉬웠잖아요. 재작년도 너무 쉬웠고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이제 문제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거에서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인다. 안 낸다가 아니에요. 줄인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수능용으로 조건을 준 상태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전망을 해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 수능에서 그 문법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 정답률이 한 35%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와요. 수능으로 어차피 지금 수능 형태를 좀 닮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속에서 문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언어 매체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엄청 또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35%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문법을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조건을 활용하지 못해서.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게 조건을 활용하지 못한 건가?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나서 아 맞아. 이건 조건을 활용하지 못한 분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문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난이도 높게 나오게 되면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 활용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틀린 분이 있거나 내가 활용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저한 문제 있죠. 그거를 어떻게 체화시킬 것인가 문제 푸는 루틴을 만들어서 체화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 있다. 만약에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계속 풀고 계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반영해서 문제를 냈거든요. 틀렸던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건 앞으로도 이런 활용용 문제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이런 문제예요. 예전에는 문법이 단답형으로 아랫집 세 조각 전세방 자릿세 이 중에 잘못된 걸 찾아라 뭐 전세방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21년도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단순형이 아니라 이제 추론형으로 가면서 조건을 줘서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었고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딱 말하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내겠다라는 걸 이제 확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건 뭐 제 걸 보건 아니면 어떤 걸 푸시더라도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가 만약에 틀렸을 때 두 가지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 맞아 라고 했다면 아 맞아가 아니라 나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루틴을 만들어서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론형이 단순형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문법적인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예언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건데요. 추론형 문제의 비중은 점차 늘린다. 사실 늘렸어요. 근데 점차 늘린다라는 건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사실적 사고 문제조차도 추론형 문제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사실적 사고 문제가 있는데 선지 4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추론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점차 늘리면 지금도 많이 내는데 어떻게 더 내? 그러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스텝 도입이 어려워. 피스텝 도입이 어려워. 전공 과목. 왜?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이 같은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 그럼 이 말은 피스텝 유형을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피스텝 유형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왔었어요. 피스텝이 뭐냐? 언어 논리와 상황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예문을 딱 놓고 어떤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게 2022년 지방직 9급에서 나온 거 제가 간단히 좀 시간상 써놨습니다. 지방직 9급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이제 두 문제가량이 나왔잖아요. 피스텝 유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만 그냥 볼게요. 한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줄을 한번 쳐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컴퓨터는 결정적 지배 시스템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컴퓨터는 결정적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조건에 따라 고정돼.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은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때서 결정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우면 결국 정리하네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는 다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자, 이 말을 볼게요. 이 지문 뭐 짬 되시는 분은 정지 버튼 누르고 보셔도 돼요. 어떤 분은 딱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럼 이걸 자꾸 내용을 생각해서 답이 딱 나오는 분은 뭐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런 문장 구조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줄친 건 뭐냐면 컴퓨터는 결정적 지배 시스템이다. 결정되어 있다. 결정적 지배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리고 결국 결론 내는 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국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도덕적 의무를 기속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말을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컴퓨터라는 A가 나왔고 B가 나왔어요. 결정적 지배 B가 되고 자유의지다 C가 되겠고, 자유의지 C가 되겠고, 도덕적 의무 D라고 일단 볼게요. 그럼 계속 말을 물고 가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러면 컴퓨터라고 하는 걸 자유의지를 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컴퓨터는 자유의지가 없다죠. 그럼 더 도덕적 의무가 귀속될 수 없다. 그럼 도덕적 의무 귀속시킬 수 없다. 네,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전부 다 문장 구조로 대입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고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올해도 한 문제가량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네. 자, 이부 볼까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그러면 도덕적 의무를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귀속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건 결정적 지배가 없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다 낫이야, 낫. 그런 맥락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 않는다. 그럼 어떤 선택을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뭐예요? 결정론적인 선택이죠. 그럼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다. 그럼 결국 결정적인 선택은 지배는 자유의지를 갖지 않는다. 그럼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내용을 막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그럼 시간이 가는 거죠. 이게 지문이 길어지거나 내용이 어려워지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스텝 유형인데 이런 게 한두 개씩은 거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비문학 시간 단축 훈련 강의에 거기에 몇 문제들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바이벌 모의고사에도 계속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도 계속 이걸 어떻게 바라봐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요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마무리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지문의 구조를 좀 보셔라. 그리고 혹시 서바이벌 모의고사 강의 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경향 예언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이걸로 찍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그럼 봐봐요. 이제 발표한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네. 문법인 경우도 출제 범위가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당장 올해 시험을 먼저 얘기를 하면 한글 맞춤법 문제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 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돼요. 그럼 한글 맞춤법 지금까지 잘 볼까요? 작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022년도에 나왔죠. 2021년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2020년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문법이 7, 8문제 문제를 만들 때 매번 나왔었는데 지금 3문제, 2문제가량 나올 때도 매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결국 돌아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글 맞춤법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띄어쓰기는 사실은 최근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라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한글 맞춤법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연스러운 문장. 어차피 공무원은 문서 작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러운 문장. 작년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2021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문제 나왔죠. 고쳐쓰기 문제까지. 그럼 2020년 나왔어요? 나왔죠. 다른 시험 요새 맨날 나와야 안 나와요? 맨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세 번째, 의미론. 제가 예전에요. 수능을 가르칠 때 등급별로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걔네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1등급인 애들에게 어휘 10문제를 주고 2등급, 3등급에게 어휘 문제만 줘봤어요. 그리고 테스트. 정말 희한한 게 등급대로 어휘도 점수가 똑같아요. 결국 어휘 능력은 언어 능력이다. 그래 내가 만약에 인재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건 지금 평가원이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사혁신처나 필요한 사람에 따라 이제 수능이 적합하다는 거 알고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의미론에 관련된 문제가 되면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의미론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문맥의 의미에 맞는 단어, 다이어의 의미와 동의어의 의미, 그 다음에 의미에서의 이거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측면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조건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변화 형태에서 출제가 됐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와 한자는 직무에 필요함으로 출제가 될 것을 예상한다. 하지만 단순함기 유형에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제시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을 예상한다. 자, 그럼 어휘도 사실은 나와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휘는 뭐 그런 거니까. 한자도 나와요.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뭐 옛날처럼 뭐 생뚱맞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국가직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기출문제 어휘 정도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 성어도 속담도 어차피 제시문을 주고 낼 거니까 단답형이 아니라 뭐 조건을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어휘들이 아주 어렵지는 않겠지만 제시문을 활용하는 추론형에 해당하는 문제로 거론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같은 경우를 본다면 2022년도에 나왔던 고쳐쓰기 문제고요. 2021년에 나왔던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난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 어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문맥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거론이 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나왔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잠깐만 하면 요번에 인사혁신처의 발표는 지금까지의 많은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의 공포였다. 공포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의 난도의 변화를 조금 더 줄 거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추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피스텔 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래도 제가 지금 하면서 마무리할 때 준비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마무리 정말 잘 하신다면 올해 약간의 변화가 있더라도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준비 잘 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